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올해 34살 남자입니다. 제 위로 3살의 형이 한 명 있습니다. 어릴 때는 사이가 썩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다른 건 몰라도 공부나 머리 쓰는 쪽에 있어서는 저보다 3년 먼저 태어난 형님이 좋은 유전자는 싹 다 가져간 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저는 동네에서 유명한 사고뭉치였고 저희 형님은 동네에서도 소문난 수재였지요. 어디 장 보러 가서 이웃 어른들이라도 만나면 형님한테는 다들 공부는 어떠니 물어보고 저한테는 아예 무관심이거나 사고 좀 그만 치라는 말만 들을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그런 거 다 잊고 지냅니다. 공부 잘하는 형님이 이제는 제 자랑처럼 되기도 했고 그러니까요. 아무튼 공부를 워낙에 잘했던 형님이다 보니 부모님은 물론 학교에서나 동네 이웃 어른들한테까지 기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지만 형님은 형님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컸나 봐요. 그래서 늘 자유롭고 천방지축이었던 제가 부러웠다고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형님은 결국 저보다도 사회생활을 늦게 시작했지요. 저는 대학도 안 갔다 보니 군대 다녀오기 전까지는 그냥 하지 말라는 거 다 하면서 온 동네에 참견하고 다니고 그랬는데 군대 다녀온 뒤로부터는 어느 정도 정신 차리고 일을 시작했거든요. 대학도 안 나왔는데 멀쩡한 회사 들어갈 수나 있었겠나요? 그냥 상황 되는 대로 일하다 보니까 오히려 재주는 많아졌습니다. 돈 벌기 시작하면서 연애도 해보고 싶고 그랬는데 조금 무리가 있기는 했어요. 대학도 안 나오고 제대로 된 직업도 없는 제가 여자친구를 사귀기는 하늘의 별 따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네 어르신들도 딸이나 친척들을 소개시켜 줄래도 우리 공부 잘하는 형님한테나 해주지 저한테는 쥐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당시엔 딱히 여자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돈 벌어서 놀고 먹는 데 쓰는 거 포기하고 싶지도 않았고 솔직히 같이 일하는 형님들도 여자친구 사귀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다면서 이리저리 저를 데리고 다녔거든요. 지금은 조금 생각이 달라지긴 했지만 그때는 같이 일하는 형님들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자친구 사귀어서 정말 선물 사다 바치고 멋들어진 데이트 준비하고 여자친구 성질 부리는 거 다 받아주고 우쭈쭈 해줘야지 어떻게 분위기 잡아서 하루 날 잡고 한 해만에 하는데 형님들 따라다니면 당장 돈이야 들어가겠지만 그날의 끓어오른 마음을 그날에 꺼버릴 수 있으니 오히려 남는 장사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여자친구 만난다고 데이트하랴 밥 사 먹이랴 선물 사주랴 거기에 밥 먹으러 가면 여자친구만 입인가요? 별로 입에도 맞지 않는 서양 음식 먹어야 되고 저도 저대로 꾸며야 되니까 안 가도 되는 미용실도 가야 하지 옷도 사 입어야 하지. 거기에 기분 맞춰주는 게 제일 힘든 일이었습니다. 여자들은 뭐 그러는지 항상 어디로 튈지 모르겠는 너비코 마냥 하루는 다르고 다른데 하루는 같고 도 같고 하니까 아주 그거 기분 맞춰주는 것도 어려워 죽겠는 겁니다. 어차피 똑같이 돈 쓰는 건데 진짜 여자친구나 여자친구인 척 해주는 사람이나 뭐가 다른가 싶었습니다. 심지어 여자친구 해주는 척하는 사람은 진짜 여자친구보다 더 잘하기까지 했는데 말이죠. 물론 지금은 생각이 다릅니다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정신적인 외로움을 채워준다는 면에서 보면 실제 연애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니 사람들이 돈 없어서 못 살겠다 힘들어 죽겠다 하면서도 꾸역꾸역 대출받아서 결혼까지 하고 그러는 건가 생각이 들더군요. 아무튼 제가 형님보다 먼저 사회에서 구르면서 돈 벌기 시작했을 때 형님은 군대 다녀오고 나서 대학교까지 졸업했는데도 취직하는데 한참 오랜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사실 형님이 동네에서나 등수 안에 드는 똑똑한 학생이었지 형님 정도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이 대한민국 땅에 널리고 깔렸던 거죠. 솔직히 형님하고 사이는 안 좋았지만 보기는 안쓰러웠습니다. 마음고생하면서 하루하루 야위어가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그러다가 형님 결국 취직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장남 공부 잘한다고 동네방네 자랑하면서 분명히 사자 들어가는 전문직이나 대기업 취직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으신 부모님 배신감이 엄청 컸을 거라 생각하지만 저는 형님이 부담감에 해방돼서 스스로 제 인생 찾게 된 점에 속으로 축하를 해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집이 엄청 부자도 아니고 하다 보니 형님이 취직을 포기했다고 놀고만 있는 걸 볼 수는 없었어요. 결국 형님을 제가 데리고 다니면서 제가 하는 일을 가르쳐주게 했습니다. 맨날 공부만 해서 그런지 체력도 없고 비실비실 손재주도 없고 시키는 일마다 똑바로 하지 못했지만 그나마 다행인 건 제가 일을 일찍부터 시작했기에 짬이 드는지라 형님 커버를 다 쳐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손재주 없는 형님도 어쨌든 성실하게 한 달 채우니 첫 월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월급날마다 동료들끼리 회포를 풀고 오는데 형님이 왔다고 해서 안 가기도 뭐하고 그래서 결국 형님 데리고 근처 유흥가로 향했습니다. 가족이랑 같이 그런 데를 가니까 어색하기는 했는데 여태껏 공부만 하고 경제 능력 없었던 형님에게는 그곳은 거의 신세계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마시고 놀더군요. 그 뒤로부터 형님은 틈만 나면 일 끝나고 오늘은 안 가냐고 저한테 물어왔습니다. 사실 저도 자주 다니기는 했지만 한 달에 한두 번 가는 게 전부였거든요. 아무래도 한 번에 쓰는 돈이 적지 않다 보니 부담도 되었고 그래서 같이 가자는 형님부터 거절을 했는데 형님이 자기가 돈 다 낼 테니까 가자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공부만 했지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게 저런 거다 싶어서 그러지 말라고 충고를 했는데 형님은 그게 기분이 나빴나 봅니다. 다른 직장 동료 꼬셔서 다녀오고 나중에는 돈까지 빌려서 다니더군요. 이제 사회생활 처음 한 형님이 돈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순식간에 개털이 돼서 월급값을 받고 그러다가 빚까지 생기게 돼버렸지요. 형님한테 제발 좀 정신 차리라고 하고 돈은 제가 대신 갚아준 뒤에 형님한테는 이 일이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고 다른 직업 찾아보라고 잘라버렸습니다. 그때부터 형님하고 사이가 서먹해지기는 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형님은 유흥을 다녀야 한다는 열망이 생겨서 그런가 다음에 꽤나 괜찮은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부모님 강요에 억지로 매일 공부만 하던 형님이 그렇게 쌓이고 쌓인 에너지를 분출할 곳이 없어서 그동안 취직을 못했던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무튼 그 뒤로는 형님이 월급도 잘 받는 직장에 들어가서 그런가 안심이 되기는 했습니다. 주변 직장 동료들의 말에 의하면 형님이 매주 금요일마다 회사 사람들로 모이는 사람들하고 저희가 자주 가던 유흥주점에 매일같이 출몰한다는 소문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정신 차린 줄 알았는데 아무튼 형님과는 서먹해졌으니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생각하고 크게 신경 안 쓰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형님과는 교류 없이 지냈는데 형님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집에 결혼 상대라고 데려온 사람을 봤을 때 이 형님이 제정신인가 싶었습니다. 형수님 될 사람이 엄청나게 예쁘더군요. 그런데 저도 여자 만나온 가닥이 있고 관상이란 게 있지 않겠습니까? 형수님 될 사람을 어디서 만났는지 딱 알겠더군요. 형님이 정신 못 차리고 주점에서 알게 된 여자랑 결혼하기로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형님 좋은 회사도 다니겠다. 여자도 형님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편하게 살면 되니 신분 세탁을 하려고 형님을 만났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군요. 형수님 사진을 들고 다니면서 저랑 같이 유흥 다니던 사람들한테 이 사람 어디서 일하던 사람이냐고 수소문을 해봤는데 타 지역에서 만난 건지 제 주변에는 형수님이랑 놀아봤다는 사람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참 걱정이 다 되더군요. 세상 물정 그렇게 모르던 형님이 이제는 여자에 빠져서 재산이고 뭐고 다 뜯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부모님은 제 경고에 저보고 헛소리하지 말라고 형님이 다 능력이 되니까 저런 여자도 구해오는 거라고 일축했기에 결혼을 못하게 반대도 하지 못했습니다. 장남이기도 하고 형님도 나이가 있으니 하루빨리 결혼을 해야 했으니 말이죠. 하지만 도무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기껏 20대 후반으로밖에 안 보이는 저런 예쁜 여자가 뭐가 아쉬워서 37살에 이제 취직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모아놓은 돈도 없고 돈 버는 족족 술집에다 가져다 바치는 사람하고 결혼하겠다고 드는 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형님이 당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정보망으로는 형수님의 진짜 정체를 알아낼 수 없었고 그렇게 결혼식하는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형수님이 신부 화장하고 드레스 입고 있으니까
진짜 연예인을 뺨치게 이쁘긴 이쁘더라고요. 둘이 좋아서 결혼한다는데 나도 너무 의심병인가 싶어서 그때쯤에는 형수님 과거를 캐낼 생각은 이미 포기하고 있었는데 말입니다만 잠시 화장실에서 일을 보고 있는데 옆칸에서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통화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들려서 내용을 전부 다 듣고 말았습니다. 그 정체불명의 남자의 통화 내용은 이랬습니다. 통화 상대방에게 어디 노래방에서 일하던 여자가 기억나냐고 하면서 그 여자가 결혼한다고 해서 구경 왔다고 하면서 지들끼리 신나서 떠들더군요. 형수님이 그런 쪽에 종사했다는 사실을 결국 결혼식 당일 날에 꼬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통화 내용은 더욱더 가관이었습니다. 돈 몇 푼 더 주니까 장난 아니었다. 자기 사는 동네에서는 좀 놀아본 사람들은 그 여자를 모르면 간첩이다. 그 말을 듣고 고민이 되었습니다. 내가 좋은 날을 망치는 건가 아니면 형님 인생을 구하는 건가? 잠깐의 고민이었지만 그래도 내 하나뿐인 형제인 형님의 인생이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방관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길로 화장실 문을 박차고 나가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녀석의 멱살을 붙잡았습니다. 지금 한 이야기 다시 해보라고 하고 꼬치꼬치 캐물었더니 그 자식 말대로 자기가 단골 손님이나 마찬가지고 횟수로는 100건도 더 만났을 건데 결혼하는 남자 어떤 꼴인지 구경하러 온 거라고 순순히 실토하더군요. 그 결혼하는 남자가 바로 내 형님이다 하고 그 자식 멱살을 잡아 끌고 신부대기실까지 한다름에 달려가 바닥에 패대기를 쳤습니다. 바닥에 나자빠진 그 자식을 보고 형수님도 놀라서 얼굴이 사색이 되더군요. 형수님한테 입이 있으면 설명해보라고 소리를 쳤는데 사돈이며 다들 나한테 이게 예의 없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치더군요. 형수님은 겁을 먹은 건지 말도 못하고 있었고요. 그렇게 숨기고 있으면 내가 형수님의 더러운 과거를 못 알아낼 줄 알았느냐고 호통을 치고 바닥에 패대기 친 그 자식에게 모든 걸 실토하게 만들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닥에 패대기 쳐진 그 자식이 저한테 하도 멱살을 오래 붙잡혀서 그런가 콜록콜록거리면서 이 여자 아닌데요? 라고 하는 겁니다. 형님 결혼식이 4시였는데 그 여자는 5시에 결혼하는 여자라고 하면서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저 때문에 개판이 될 뻔한 결혼식이고 이대로는 형수님이고 형님이고 볼 면목이 없는지라 저는 그 길로 도망치듯 결혼식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안 그래도 형님과 연 끊고 지내다시피 했는데 저는 이제 집에도 못 들어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친구 집으로 몸을 피신하고 3개월 정도 가족들 눈을 피해 숨죽여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 직장까지 형수님이 찾아왔더군요. 여전히 젊고 예쁜 모습이었습니다. 형수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그냥 해프닝 아니겠냐 하면서 이 상황을 자기는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오히려 저 같은 동생이 있어서 형님이 든든하겠다고 하면서 가족이 잘 지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이제 형님도 저희 부모님도 제 걱정을 심하게 하고 있으니 집으로 돌아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오해는 풀리게 되었지만 한 가지 큰일이 생기고 말았네요. 현명하고 아름다운 형수님에게 제가 빠져들고 만 것입니다. 형님이 아직 모아놓은 돈이 없어서 시집살이를 하는지라 형수님하고는 매일 같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연심을 가지고 있는 형수님과 한 집에서 살고 있는 게 오히려 형수님이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이었다고 의심하고 살던 시절보다 몇 배는 더 힘든 것 같네요. 부부싸움이라도 하고 있으면 마음 한구석에서는 두 사람이 영원히 헤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정말 저는 동생으로서도 인간으로서도 최악의 사람인 것 같네요.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대출이라도 받아서 집에서 나가야 하나 고민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편과 저는 의대 선후배 커플입니다. 제가 신입생일 때부터 연애해서 본과 인턴 레지던트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했어요. 지금 남편은 군의관으로 복무 중입니다. 아직 아이는 없어요.
제가 남편보다 5살이나 어리기 때문에 천천히 가자는 주의입니다. 저는 산부인과를 전공했어요. 사실 정형외과에 가고 싶었는데 과 특성상 여자를 안 뽑더라고요. 수술을 하고 싶은데 흉부외과나 신경외과는 성향에 맞지 않아서 산부인과를 선택했어요. 생각보다 수술이 많은 과는 아니지만 그럭저럭 만족했죠. 저는 남편과 오래 연애를 했기 때문에 지금의 시댁과도 오래 알고 지냈습니다. 아, 도련님만 빼고요. 시댁은 시부모님과 아들 둘의 단출한 집안이에요. 남편은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별명이 닥터김 아니면 김박사였대요. 한 번도 꿈이 바뀐 적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쭉 의사를 꿈꿨고 진짜 의대에 진학했고 본인 의지대로 성형외과를 전공했고 제대하면서 선배 병원의 부원장으로 가기로 이미 다 이야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승승장구의 삶인 거죠. 반면에 도련님은 뭐랄까 정말 알 수 없는 인물이었어요. 저랑 동갑인데 재수한다 뭐한다 하더니 이내 유학을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도련님은 연애 초기에 몇 번 본 거 외에는 별 기억이 없었습니다. 아, 맞다. 그런 착각은 한 적 있네요. 혹시 이 동생이 나를 좋아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요. 형의 애인을 좋아하는 동생. 그런 이야기 많잖아요. 아무래도 형제가 보니 보는 눈도 비슷하고 그러다 보니 여자 취향도 비슷하고 뭐 그런 거요. 사실은 남편이랑 연애를 막 시작했을 때 시댁에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고스톱을 치면서 진 사람이 아이스크림 사오는 내기를 하곤 제가 꼴찌를 한 거예요. 빤히 아는 동네라서 저 혼자 갔다 오겠다고 집을 나섰어요. 그런데 시동생이 대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보곤 시동생이 이 밤에 여자 혼자 무섭지도 않냐면서 같이 가주겠다고 이야기하며 팔짱을 끼는데 너무 당황했어요. 아무리 동갑내기이고 편한 사이라도 남자친구의 남동생이 팔짱을 끼는 것이 남사스러웠거든요. 그때 아이스크림이 무슨 맛이었는지 기억나지 않을 정도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에게 말해야 하는 건지 혼란스럽기도 했고요. 게다가 그런 일이 몇 번 더 있었습니다. 같이 떡볶이를 해먹고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남자친구 동생이 다가오더니 갑자기 어깨를 주무르는 거예요. 자제하기 힘들겠다면서 안마해주는 거라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뒤에서 자꾸 몸이 닿는 느낌. 놀란 저는 결국엔 컵 하나를 깨고야 설거지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동생이 유학을 간다고 말하더군요. 한국에서 재수하느니 유학 가서 대학에 진학하는 게 더 낫겠다며 미국으로 간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곧 떠날 사람인데 어쨌든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입을 다물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동생이 떠나기 전날 송별회를 하는데 저도 초대를 받았어요. 남동생을 보는 게 껄끄러웠지만 빠질 수 없는 자리였죠. 그날 저는 술을 조금 많이 마시게 돼서 얼굴이 화끈거려 마당에 나와 열을 식히고 있는데 남편의 남동생이 따라 나왔습니다. 저는 좀 긴장했죠. 왜 나한테 그랬냐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너무나 아무렇지 않아 보였거든요. 그런 저를 보고 그는 너는 참 남 같지가 않아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의 사건 없이 남편의 동생은 유학길에 올렸고 남편과 저는 열심히 연애하고 공부하면서 지냈어요. 그러면서 저는 시동생과 있었던 일을 거의 잊고 지냈습니다. 그는 우리 결혼식 때도 오지 않았어요. 시부모님은 서운해하셨지만 저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죠. 잊고 지냈다고는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남 같지 않다던 그 말이 깨끗하게 지워진 건 아니었거든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행복했어요. 오랜 기간 연애를 했지만 결혼은 또 다른 맛이 있더군요. 서로 바빠서 얼굴 볼 시간도 없었지만 주말에 같이 장도 보고 하루 종일 누워서 뒹굴거리기도 하고 그렇게 재밌게 지내다가 남편은 강원도에 있는 부대에 군의관으로 입대했습니다. 남편이 없는 집은 텅 빈 것 같았어요. 전화가 자주 왔지만 어디 옆에 있는 것과 같나요? 20살 때부터 붙어있던 사이였기에 외롭다고 느끼는 날도 많았죠.
그날은 아마도 자정이 다 돼서 집으로 돌아온 날일 거예요. 새벽부터 진통하던 산모 상태가 좋지 않아 밤에 응급으로 수술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데 문 앞에 누가 서 있더라고요. 너무 놀란 저는 소리를 지를 뻔했죠. 형수님 저예요라는 익숙한 목소리가 아니었다면 정말 비명을 질렀을지도 몰라요. 저는 눈을 깜빡이며 문 앞에 서 있는 남자를 다시 한번 쳐다봤습니다. 정말 시동생이었어요. 저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어쩐 일이냐고 물었죠. 언제 한국에 왔는지 왜 연락 없이 이렇게 찾아왔는지 궁금했습니다. 마냥 몸 앞에 세워둘 수도 없고 함께 집으로 들어오면서 저는 불부터 켰습니다. 거실은 물론 부엌 안방 서재 심지어 화장실 불까지 다 켰어요. 왜 그랬는지는 저도 모르겠네요. 뭔가 불안했나 봅니다. 저는 도련님께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 어떻게 온 거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도련님은 대답 없이 차만 마시더니 부모님은 자기가 귀국한 걸 모르신다고 아무도 모르니 말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저는 괜히 긴장돼서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이어서 도련님은 저에게 며칠만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당장 갈 데가 없어서 왔다고 갈 곳을 구해서 나갈 테니 좀 봐달라고요. 저는 거절할 수가 없었죠. 다음 날부터 저는 일부러 일찍 출근했고 괜히 민기적거리며 늦게 퇴근했어요. 남편도 없는 집에서 시동생과 단둘이 있는 게 좀 불안했거든요. 예전 기억도 있고 뭔가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본능이었다거나 할까요? 아마 도련님도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제가 도련님을 많이 불편해한다는 걸.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중요한 자료가 들어있는 USB를 놓고 와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집에 들른 날이었어요.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간 저는 차마 입에 올리지 못할 일을 겪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거실을 지나 안방 쪽으로 가니 방문이 열려 있었어요. 뭐지 싶어서 살금살금 다가서려는 찰나 누군가 나의 손을 거칠게 휙 낚아채더라고요. 그건 바로 도련님이었어요. 저는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왜 이러냐고 소리치자 도련님이 저를 데리고 급히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다급하게 말했어요. 이젠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오늘 일은 전부 잊어달라면서요. 도련님은 샤워가운을 입고 있었는데 저는 도련님의 허리에 두른 끈이 풀어지는 걸 보며 동시에 눈을 감아버렸죠. 그런데 그 뒤로 시간이 꽤 흘렀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도련님이 여성용 슬립을 입고 있는 겁니다. 도련님은 저에게 이런 모습 보여서 미안하다면서 방금 형수님이 살금살금 집안을 살피는 것도 그렇고 어느 순간부터 형수님이 자신을 너무 적대시하고 경계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다며 사실 자신은 어렸을 때부터 여자가 되고 싶었다고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남자다웠던 형과는 달리 자신은 소극적이고 얌전한 성격이어서 남중남고를 다니며 나는 내 자신이 남자인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여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막연하게 했고 그 마음을 형에게 털어놓은 순간 정신 나간 놈 취급을 당했다고 했죠. 그리고 제 남편이 부모님께 말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했대요. 너 같은 거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고통스러우실 거다. 여기 있지 말고 외국으로 나가서 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그제야 모든 게 이해가 됐습니다. 자신이 여자라고 생각하니까 제 팔짱을 낀 것이 어색하지 않았을 테고 중간중간 스킨십이 있었어도 이상하지 않았을 겁니다. 설거지할 때 안마를 해준 것도 여자친구들끼리의 자연스러운 스킨십 같은 것이었고 남 같지 않다는 말은 같은 여자 그러니까 제가 형수가 아니라 세원이 같다는 말이었겠죠.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침대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 번도 여자한테 끌려본 적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는 아니지만 실습을 나간 적이 있는 터라 저는 의사로서 물었습니다. 도련님은 단 한 번도 여자에게 매력을 느낀 적이 없다고 했어요. 연애를 한 적도 당연히 여자랑 사랑을 해본 적도 없다고요. 이렇게 건장한 청년이. 저는 시동생의 몸을 보며 어쩌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형을 닮아 남성적이고 탄탄한 몸이었어요.
아니 말라서 그렇지 형보다 더 키가 크고 골격도 컸습니다. 저는 괜히 침을 꼴깍 삼켰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더니 여자로 살 계획을 차근차근 말해주더군요. 혼자 잘 헤쳐나갈 테니 비밀로 해달라고 나중에 밝혀져도 형수는 모르는 척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시동생의 비밀을 알게 된 저는 당분간 집에 있는 것을 허락했어요. 도련님이 아니고 아가씨라고 생각하기로 했고 그럼 불편할 것도 거리낄 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비밀스러운 동거는 시작되었습니다. 도련님은 제 옷을 입어보기도 했고 제 화장품과 고데기를 써보기도 했어요. 저는 마치 여동생 아니 아가씨와 제 물건을 나누듯이 자연스럽게 지냈고 수다를 떨다가 소파에서 나란히 낮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남편 없이 외롭던 생활에 도련님과의 동거는 꽤나 즐거웠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같이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 러브씬 가득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괜히 멋쩍어져서 저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물어봤어요. 정말 여자랑 사랑을 해본 적이 없느냐고요. 그게 무슨 뜻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한 번쯤은 여자와 사랑을 나눠보고 이후에 선택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러고 나면 여자를 좋아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계속 남자로 살겠다고 마음을 바꿀지도 모르니까요. 그렇게 도련님을 설득 아닌 설득을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았습니다. 제 질문에 시동생은 그냥 피식 웃었죠. 그리고 그날 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내더군요.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고 있는데 도련님이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소에도 같은 여자끼리인 것처럼 거리낌 없이 지낸 터라 그러려니 하고 있었죠. 도련님은 제 옆에 눕더니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더군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나고 무서운 꿈이라도 꿨냐고 물으려는 찰나 그는 제게 다가오다가 갑자기 멈춰섰어요. 제 진심을 알겠죠? 여기까지 그게 그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리고 그 방을 나갔죠. 더 이상의 그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게 그는 완벽한 여자임을 증명했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에 땀에 흠뻑 젖은 채 잠든 새벽 불현듯 눈을 뜬 저는 어제 내가 도련님께 무슨 짓을 한 건가 싶어 갑자기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눈을 굴리고 있을 때 화장대 위에 놓인 편지 한 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시동생이 남긴 그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편지에는 형수의 말은 고맙지만 여자로 살고 싶다는 마음은 변한 적이 없다. 그리고 이제 지낼 곳을 찾았으니 그곳에서 지내겠다. 그동안 많이 고맙고 잊지 못할 것 같다는 작별의 인사가 쓰여 있었습니다. 그러자 더 이상 죄책감이 들지 않았어요. 시동생이 가는 길에 확신을 주는 말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니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해가 뜨지 않은 새벽에 떠나버린 시동생을 떠올리며 저는 조금 슬프던 것도 같습니다. 얼마나 힘든 삶을 살게 될까 생각하니 안쓰럽고 가여웠죠. 그렇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시간은 마냥 흘러갔습니다. 산모들이 아들인지 딸인지 궁금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딸이라고 행복해하고 아들이라고 좋아하는 그 표정들을 보면서 저는 가끔 도련님을 떠올렸어요. 이렇게 처음부터 딸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태초부터 여성으로 태어났다면 정말 행복했을 텐데. 그러면 나와는 세상에 둘도 없는 새언니와 아가씨로 같이 목욕탕도 가고 쇼핑도 가고 마치 친자매처럼 지냈을 텐데.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이 걱정되고 그립기도 했습니다. 산부인과와 소아통소년과의 모임이 있던 자리에서 예가 때부터 친했던 소아과 친구가 한 잔 더 하자며 우리 집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어요. 이미 두 아이의 엄마인 그 친구는 소아청소년과 의사답게 꽤나 좋은 엄마인 듯 보였습니다. 맥주캔이 서너 개 비어갈 때쯤 친구가 고백 아닌 고백을 하더군요. 요즘 남편이랑 좀 시들하다고 그래서 애인도 만들고 싶고 그러는 것 같다고 하며 털어놓다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남편 없이 외롭지 않냐고 외로워서 바람 같은 거 피고 싶지 않냐고요. 그 미모에 의사에게 애인 만드는 거 너무 쉽지 않냐면서 대학 시절 절 쫓아다니던 치대 동기 이야기까지 꺼내더군요. 얼마 전에 우연히 백화점에서 만났는데 제 안부를 물으면서 얼굴이 빨개졌다고 했습니다. 너도 외로우면 엔조이로 몇 번 만나도 되지 않겠냐고 묻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은 하나도 안 된다고 단언했어요.
나중에 더 나이 들어 권태기 같은 게 찾아온다면 모를까? 아직도 나에게는 남편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나는 바람핀 적도 없고 바람필 생각도 없고 난 그냥 신랑뿐이라고. 친구는 혀를 차며 이순진한 양반 그러면서 놀렸지만 저는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전 정말 바람을 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필 생각도 없죠. 남편은 저에게 나름대로 완벽해요. 우리는 앞으로도 좋은 부부로 또 좋은 부모로 끝까지 행복할 것임을 합니다. 도련님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저는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살지 아니면 미국으로 돌아가게 될지요. 어디까지 여자가 될지 아니면 마음만 여자로 살게 될지. 하지만 이거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제 인생에서 이제 도련님이란 없어요. 오직 동갑내기 아가씨만 존재할 뿐이죠. 태어났지만 알콩달콩 즐거웠던 한 달간의 동거와 함께 낄낄거리며 봤던 영화들 서로 바꿔가며 보던 잡지들 같이 잡아주며 했던 스트레칭과 요가 그리고 그날 그 밤의 그 시간들 그 모든 걸 저는 아주 순수하게 기억할 겁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듣기만 하다간 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져서 글을 씁니다. 저는 소중한 딸과 살고 있는 50대 엄마입니다. 이번에 저한테 일어난 일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따로 말할 데도 없어 속으로만 앓던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그리고 제가 이제부터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나쁜 사람인지 아닌지 한번 평가해 주세요.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너무 많은 욕을 들어서요. 피해를 입은 건 저인데 과연 남들이 보기에는 어떤지 궁금하네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 딸은 태어날 때부터 청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아예 안 들리는 정도는 아니고 바로 옆에서 말하는 것만 들리는 수준입니다. 아기 때는 제가 매일 옆에 끼고 다니니까 이상을 못 느꼈는데 애가 걷기 시작하면서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놀이터에서 노는 딸을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는 겁니다. 애가 노는 거에 너무 집중한 건가 싶어 아이가 저를 쳐다볼 때마다 이리 오라며 아이를 불렀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부르는 걸 모르더라고요. 귀가 안 들리는 걸 알게 된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나 싶어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더니 청각에 이상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가까이 있는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멀리 있는 소리는 거의 듣지 못한다고, 치료 방법은 없고 보청기나 보조기구를 평생 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때까지 엄마라는 사람이 애가 귀가 잘 안 들리는 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뭐 했나 싶고 저를 너무 자책하게 되더군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통 비싼 게 아니더라고요. 애가 아직 어리다 보니 크면 주기적으로 다시 사이즈를 맞춰서 사야 했습니다. 요즘이야 보청기 지원금이다 뭐다 하면서 지원금도 나오고 기술도 발전해서 질 좋은 가격도 괜찮은 보청기가 많지만 그때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애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낼 수 있는 돈이었지만 시댁과 남편은 아니었나 봅니다. 저한테 아들도 못 낳은 주제에 등신을 낳았다며 딸아이가 있는 자리에서 저에게 소리 지르고 욕을 하더군요. 남편은 딸인 것도 못마땅했는데 귀까지 잘 안 들리니 옳다구나 하고 속에 있던 말을 저에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에게는 너는 여자로 태어나서 귀도 잘 안 들리니 너를 그렇게 낳은 부실한 네 엄마를 탓하라며 어찌나 못되게 굴는지, 어떻게 자기 자식한테 저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놈의 돈이 뭐라고 아이에게까지 그러는 시댁 사람들을 보며 저는 많이 상처받았습니다. 그러고는 저한테 돈 때문에 찾아온 거 다 안다. 그런데 우리는 너 같은 년한테 줄 돈은 한 푼도 없다. 이러면서 집 밖으로 저와 아이를 쫓아내더니 물까지 뿌렸습니다. 한겨울이었는데 말이죠. 그때 옆에서 동조하는 것으로 모자라 같이 욕까지 한 남편과는 사이가 틀어져 결국 이혼을 했습니다. 아들도 못 낳는 여자는 필요 없다며 남편은 쉽게 이혼해줬습니다. 남편은 제 딸도 필요 없다고 양육권도 포기했습니다. 그러더니 저더러 다시는 자기 인생에 나타나지 말라며 너네 같은 짐은 필요 없다고 하더군요. 시부모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귀머거리에 고추도 안 달린 놈은 필요 없다며 자기 아들 앞길이나 막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놈의 아들이 뭐라고 그렇게 아들 거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집 아들을 보니 효도도 안 하는데 말이죠. 그렇게 남편과는 이혼을 하고 시댁과도 완전히 연을 끊고 오직 제 딸에게만 집중하던 세월이었습니다. 귀가 잘 안 들리니 딸이랑 떨어져 있는 시간은 딸아이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신호등 건널 때 차 소리를 못 들으면 어떡하나?
혹시라도 보청기가 고장나거나 빠지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에 항상 딸 걱정만 했습니다. 그래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닐 때는 항상 선생님이 옆에 계시고 집에 와서는 제가 옆에 있으니 걱정이 덜했습니다. 가장 걱정인 건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였습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도 옆에 없고 저도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요. 딸이 점점 자라고 학교를 다니면서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저와 떨어져 있는 시간도 길어지기도 하고 혹시나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고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제 걱정이 무색하게도 딸은 다행히 성격이 밝고 활발해 다른 아이들과도 금방 잘 어울리고 성격도 괜찮게 유지했습니다. 저도 돈 버느라 바빠서 아이에게 신경도 못 써줬는데 기특하게도 혼자 잘 자라줬습니다. 아빠 없이도 잘 자라준 딸이 너무 고맙고 자랑스러웠습니다. 하루는 제가 딸에게 이렇게 잘 자라줘서 고맙다고 하니까 딸이 그러더군요. 엄마가 나 잘 키워줘서 그런 거지 뭐. 이 말을 듣고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씩씩하고 성격도 밝아 어디 가서든 당당하게 자기 몫을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딸에 대한 걱정이 조금 줄었습니다. 어느덧 딸이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에 대해 고민할 때가 됐습니다. 솔직히 저는 초중고와는 다른 대학 생활이 걱정돼서 딸이 대학에 가는 것을 반대하고 싶었지만 더 공부하고 싶다는 딸의 말에 수긍했습니다. 대학에 가서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다는 딸을 제가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내 품을 떠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등학생 때까지 좋은 성적을 유지하던 딸은 다행히 수능에서도 제 실력을 발휘해 대학도 좋은 곳을 갈 수 있었고 학원 한 번 다닌 적 없는 딸이 고등학교에서도 내내 좋은 성적을 봤더니 수능까지 잘 보자 전에 한동안 입이 금질거려 아는 사람을 볼 때마다 딸 자랑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너무 자랑을 많이 해서 친한 언니에게는 귀에 딱지가 않겠다며 한 소리 듣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타박을 들으면서도 기분이 좋을 정도로 행복하고 제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때까지 노력을 보상받은 것 같은 기분도 들었고요. 지금의 딸은 보청기만 아니면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티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제 좋은 사람 만나 결혼만 하면 제 걱정은 다 덜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인생 살 준비도 해야 되고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행복하기만은 나날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집 앞에 누군가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수상한 사람인가 싶어 살펴보니 시어머니였습니다. 애 다 크고 나서 무슨 일인가 혹시나 해를 끼치러 온 건가 싶어 최대한 길을 돌아 모르는 척 지나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신이 제 편이 아니었는지 시어머니는 저를 발견하고는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기싸움에서 지기 싫어 저도 어깨를 쫙 펴고 무슨 일로 찾아왔냐고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를 본 게 이혼할 때였으니 서로 좋은 감정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뜸 요즘 딸은 어떻게 지내냐고 묻더군요. 솔직히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아니라고 귀가 잘 안 들린다고 자기 손녀한테 등신이라고까지 말한 인간이 이제 와서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찾아온다니요. 안 봐도 검은 속내가 있겠거니 의심됐습니다. 그래도 지 자식 딸이라고 궁금은 하겠지 하는 생각도 들어 마음을 가다듬고 얘기해줬습니다. 요즘 대학도 좋은 데 다니고 잘 지낸다고요. 시어머니는 딸의 근황을 듣고 그렇냐고 잘 돼서 다행이라고 사실 그때 그렇게 무지개 말한 게 아직도 마음에 남아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렇게 못되게 군 거 미안하다고 저 어깨를 토닥이시며 사과를 하는 겁니다. 사과를 들으며 솔직히 그때 시어머니가 한 행동은 누가 봐도 너무한 행동이었으니 이제 와서 미안하기라도 한가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대로 사과하러 왔다는데 대놓고 꺼지라고는 할 수 없어 그냥 알겠다고만 했습니다. 저는 그때 일이 아직도 기억에 박혀 쉽게 사과를 받아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혹시 손녀 한 번 만날 수 있냐고 가끔 찾아와서 밥이라도 함께 할 수 있냐고 묻는 겁니다. 진짜로 반성을 하는 건가? 왜 딸이 보고 싶다는 걸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안 사람들을 계속 만날 생각도 없고 딸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얼굴 한 번 보여주는 게 뭐 큰일인가 싶어 딸이 괜찮다고 하면 만나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딸에게 연락해 지금 할머니가 찾아오셨는데 만날 생각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딸이 워낙 어릴 때 이혼해서 딸은 아빠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할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다며 만나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가까운 커피숍에 들어가 딸을 기다리며 시어머니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제 전남편이 아프다고 하더군요. 역시 그냥 저랑 제 딸이 걱정돼서 찾아온 건 아닐 거라고 예상은 했습니다만 그래도 섭섭한 게 사람 마음인가 봅니다. 말로는 미안하다고 그때 정말 후회한다고 계속 말하셨는데 남편 얘기를 듣고 나니 그것 때문에 찾아왔구나 하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듣던 중 드디어 본론을 꺼내시더군요. 남편이 아픈 데가 간인데 간 이식이 필요하다고 제 딸이 마지막 희망이라 그래서 수소문해서 찾아왔다고 제발 한 번만 검사해 줄 수 있냐고 하는 겁니다. 역시나 검은 속내가 있었구나 했습니다. 정말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모지게 쫓아내놓고는
사과한답시고 미안하다고 찾아와서 딸 간이나 내놓으라고 하는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제 좀 잘 살아보겠다고 딸 걱정도 덜었으니 제가 하고 싶은 것 좀 하려는데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기나 하는 생각이 들어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어머니 그럼 간 때문에 찾아오신 거예요? 하고 그냥 대놓고 물었습니다. 딸이 오기 전에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어서요. 오랜만에 보는 할머니가 기껏 찾아와서 한다는 게 간을 달라는 얘기면 딸이 너무 상처받을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도 보고 싶고 해서 겸사겸사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도 나도 자식 키우는 입장인데 네 자식 아팠을 때 너도 힘들었잖니. 나도 아들이 아프다니까 어찌나 가슴이 미어지는지. 애미야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되겠니? 우리 애 다 죽어가고 있단다. 검사라도 한번 해주렴 하는 겁니다. 결국 원하는 건 간이고 제 딸은 궁금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제 딸이 귀가 잘 안 들린다는 이유만으로 등신이라고 부르고 저랑 제 딸을 집에서 쫓아낸 사람들이 이제 와서 자기들 아쉬우니까 사과하는 척하면서 간이나 내놓으라고 하고 너무 끔찍한 인간들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이런 집안에 들어가 살 생각을 했는지 스스로가 놀라울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싫어요. 이제 저희는 그 집안 사람들 아니라고 등신이나 낳는 부실한 년이랑 등신은 가족으로 취급 안 한다고 내쫓을 때는 언제고 평생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면서요. 그렇게 내쫓더니 이제 와서 간달라고 하면 저희가 네 하면서 줘야 하나요? 그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하고 쏘아붙였습니다. 제가 입에 거품을 물듯이 화를 내자 시어머니도 본성을 드러내더군요. 아니, 내가 지금 당장 간 내놓으라고 했니? 검사만 해보라고 했지? 그리고 내가 간을 통째로 달라는 것도 아니고 끄트머리 조금만 떼어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아까워? 그게 뭐가 대수라고 예의 없게 소리를 질러? 하는 겁니다. 역시 세월이 지나도 사람은 바뀌는 게 아닌가 봅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하셨습니다. 여전히 자기만 생각하고 상대방은 전혀 배려할 줄 모르죠. 자기 자식 생각하는 것 절반만큼만 저희를 생각하셨다면 얼굴 들기 민망해서 아예 찾아올 생각을 못했을 건데 시어머니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동안 자식 노릇 한 번 안 했는데 죽어가는 애비한테 간이라도 줘야 자식된 도리를 하는 거지. 어떻게 도리여 화를 낼 수가 있어? 내 아들 없었으면 네 딸은 태어나지도 못했어. 니네가 이혼했다고 걔가 내 아들 딸 아니게 되니? 생판 모르는 남한테 기증하는 사람도 있다던데 남도 아닌 사이에 그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유난이야? 그 말이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저는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시어머니는 옳다구나 하며 저를 계속 꾸짖었습니다. 솔직히 이혼도 니년이 딸 보청기랑 보청기인가 뭔가 산다고 돈돈돈거려서 이혼한 거 아니야. 그깟 거 해준다고 기머거리가 아니게 되는 것도 아니고 조금 더 잘 들리는 건데 그딴 데 헛돈 쓰니까 이혼한 거잖아. 시어머니의 미친 소리를 계속 듣고 있자니 머리가 다 지끈거렸습니다. 듣자 하니 너무하시네요 어머님. 제가 사치하는데 돈 쓴 것도 아니고 잘 안 들리면 애가 위험하니까 보조기기를 산 거잖아요. 소리가 안 들리면 위험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럼 그걸 그냥 방치해요? 그리고 계속 잘 못 들으면 애가 언어 발달도 떨어진다는데 그걸 어떻게 그냥 둬요? 저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계속해서 쏘아붙였습니다. 그리고 거진 2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이제 와서 자식 노릇하라고 하면 누가 해요? 그리고 저희가 왜 남이 아니에요? 저희 남이에요. 그리고 제 딸 제 자식이에요. 어머님네 아들 자식이 아니라 제 딸은 아빠 없어요. 등신이라고 사내 아이도 아니면서 돈이나 많이 잡아먹는 기집애 기머거리라고 그렇게 차갑게 내치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노망이라도 나셨어요? 얼굴이 철판으로 된 것도 아니면서 뻔뻔하시네요. 제 말을 듣고 있던 시어머니는 전혀 미안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열이 받는 듯 얼굴이 시뻘개져서 소리쳤습니다. 그래 너 말 잘 꺼냈다. 너 돈 쓴 거 그 돈 누구 돈이야? 그거 다 내 아들 돈이잖아. 이혼한다면서 뜯어간 돈. 그거 지금 다시 내놔. 돈 말고 간으로 내놔. 어찌나 뻔뻔한지 치가 다 떨렸습니다. 그렇게 찬 깃발닥에 저희 모녀를 내몰았으면서 정당하게 받은 위자료를 갚으라니. 안 그래도 다른 사람과 다르게 나와서 볼 때마다 미안한 딸인데 간까지 떼어주면 어떡하란 건지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어느 집 딸내미는 간이식 조건이 안 맞아서 못 주는데도 아빠한테 간 떼어주겠다며 병원에서 펑펑 울었다고 하더라. 그런데 너는 검사소치 안 받는다는 거 너무한 거 아니야? 사람이 얼마나 뻔뻔해야 저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저는 간 이식이라는 게 후유증도 있고 나중에 시집 가야 할 딸 몸에 칼 드는 게 싫다고 했습니다. 어디 여자의 앞길을 막을 수 있습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며 다시는 우리 가족 찾아올 생각 말라고 돌아가시라고 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딸에게도 할머니 바빠서 먼저 가셨다고 연락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파렴치한 사람이 있을 수 있나요? 세상은 넓고 그 넓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가지각색이라고 하지만 저렇게 나쁜 쪽으로 개성이 있는 것도 재주입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아무리 남편이 믿고 섭섭해도 사람 살리는 게 먼저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저랑 제 딸이 이때까지 당한 걸 생각하면 도저히 분하고 화가 나서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직접 겪어보시면 제 마음을 이해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충격적인 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여러분도 화가 나실 겁니다. 시어머니는 그 뒤로 작전을 바꾸셨는지 저를 살살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검사 한 번만 해달라고, 검사만 해주면 해달라는 거 다 해주겠다면서 말이죠. 만약 검사에서 적합하다고 나오면 그때는 간 내놓으라고 할 거면서 말이죠. 저는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진짜 경찰 부를 거라고 다시는 보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저를 더 화나게 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충격적인 뒷이야기입니다. 전 남편은 다른 여자를 만나서 재혼을 했다고 합니다. 아들도 하나 낳았고요. 그런데 그 아들이 간 이식 조건에 적합하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 아들 간 떼다 붙였으면 진작에 끝났을 일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무서워서 싫다고 하고 그 집안에서도 어떻게 귀한 아들 몸에 칼자국을 내냐며 반대했다는 겁니다. 자기 아빠가 죽어간다는데 어떻게 자식이 간 하나 못 주냐고 하던 시어머니도 귀한 손주 몸에 칼이 될 수 없다며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생각난 게 제 딸이겠죠. 적합한 간이 없는 것도 아니고 바로 옆에 있는데도 굳이 제 딸의 간 노렸다는 건 정말 저희를 같은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저 괴롭히고 싶을 때 괴롭히는 장난감으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저는 전화번호도 바꾸고 이사도 갔습니다. 딸아이한테도 혹시 모르는 번호로 오는 전화는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저 없을 때 딸에게 찾아가 말을 걸까봐 딸이 상처받을 수도 있지만 전 남편의 이야기와 얼마 전에 시어머니가 찾아왔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딸은 원래 아빠 기억도 잘 안 났고 연락한 적도 없으니 처음부터 없던 사람은 아빠라고 생각하고 제 어깨를 감싸 안고 엄마 지금까지 마음고생 심했지? 하며 되려 저를 걱정해줬습니다. 그날 딸과 둘이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 울었습니다. 제 딸이지만 정말 속이 깊고 착한 아이입니다. 다행히 그 뒤로는 제 연락처나 딸의 연락처를 찾지 못했는지 더 이상 연락이 없었고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전 남편은 죽어가고 있던가 아니면 그 귀한 아들 간을 떼서 붙였겠죠. 이제 다시는 만날 일 없으니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신경을 끄고 살고 있습니다. 가끔 생각나면 그때도 쏘아붙이지 못해 속이 열이 나고 짜증도 나지만요. 그리고 저는 제 딸이 결혼할 때까지 엄마로서의 도리를 다할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입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나 그 인간들이 다시 찾아오면 그들에게서 제 딸을 지키기 위해서요. 아직 딸이 대학생이라 결혼은 이른 것 같지만 빨리 딸에게 좋은 인연이 나타났으면 좋겠네요. 제 딸을 잘 보살펴주고 옆에서 평생 아껴줄 그런 사람이 제 딸의 남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제가 이기적이고 나쁜 사람인가요? 아니면 적절하게 행동한 건가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오늘의 썰과 사연 시작합니다. 국밥집에서 피어난 사랑. 이게 무슨 동창 뜯는 소리인가 싶겠지만 저의 인생 첫 에스파트너를 만난 곳이 국밥집이에요. 꼬릿한 냄새가 가득한 국밥집이라는 단어와 에스파트너라는 섹시한 단어의 괴리감은 오늘 뜬 저 보름달과 같이 한참 멀지요. 시간이 너무 지나버려 낡은 피아노 마냥 먼지 쌓인 추억이지만 이것도 추억이라고 조금씩 쌓인 먼지들을 치워서 썰을 풀어볼게요. 20대 중반, 군대를 제대하고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나 고민을 하며 이 일 저 일 해보면서 사회 경험을 쌓아가던 즈음. 풋내나는 여름날인지 아닌지는 기억이 명확히 나진 않지만 저는 아는 형님과 만나 시내 어느 한적한 가게에서 꼴사납게 술을 푸고 있었어요. 형님과는 띠동갑 이상의 차이여서 삼촌이라 부르는 게 맞는 사이지만 편하게 형이라 부르라 해서 형님이라 불렀어요. 당시에는 아는 게 없으니 사회에서 먼저 나가 자리 잡은 형님들과 술 마시며 듣고 보고 배우던 시절이었지요. 제가 인테리어를 배워볼까 하는데 전망이 어떨까요? 좋지.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을 거야. 술잔 기울이면서 이런 재미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형수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응, 여보. 형석이랑 땡땡 근처에서 술 한잔 하고 있어. 여보도 친구랑 여기 근처라고? 친구랑 여기라고? 라는 말에 갑자기 뭔지 모를 미세한 흥분이 느껴져 동공이 커지면서 귀를 쫑긋 세웠어요. 초롱초롱한 나의 눈빛을 형님이 알아챘는지 한번 쓱 웃어주고는 대화를 이어나갔는데 왠지 형수님하고 형수님 친구랑 같이 술을 마시게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더라고요. 여보 친구는 괜찮겠대? 그래? 우리야 좋지. 그래, 그럼 땡땡 포차에서 보자. 그리로 와. 형수님을 본 적은 없고 형님이 보여준 사진으로 봤었지만 기분이 묘하게도 친구분이 누구일지 무척 궁금했었어요. 우리는 마시던 술잔을 마저 비우고 계산을 마친 뒤 근처 포차로 발걸음을 옮겼고 포차 앞에 도착하여 담배 한 대를 태우고 있으니 곧 여자 일행분들이 도착했어요.
두 여성분 중 익숙한 얼굴은 형님의 사진을 통해서 본 형수님이고 옆에 계신 분은 아까 말씀하신 친구분이었죠. 예쁘장한 얼굴이었어요. 형수님의 친구니까 30대 중반 정도인데 꽤나 동안이었고 형수님보다 훨씬 예쁜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더운 여름에 어울리는 얼굴보다는 차갑고 시원한 겨울이 어울리는 듯한 하얀 피부색이었는데 당시에 이 여름날에 저렇게 새하얄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네요. 아마 치마와 옷을 까맣게 입어 더욱 돋보였나 봐요. 형석 씨 맞죠? 반가워요. 형수님이 쾌활하게 인사를 했어요. 여보 내가 얘기했던 형석이야. 여보보다 많이 어리니까 서로서로 말 편하게 해. 형석이 너도 인사해. 초면이지만 편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형님이 교통정리를 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형님 말씀대로 편하게 말씀하세요. 근데 형수님 친구분께는 누님이라 불러도 될까요? 형수님과 동갑이신 거죠? 네. 정영신이라고 해요. 말은 천천히 놓을게요. 그녀는 수줍음을 많이 타는 성격 같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포차에 들어갔고 둥그렇게 둘러앉아 소주를 한 잔 두 잔 마시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형님과 독대할 때는 퀴퀴하고 고리타분한 느낌이었는데 여자분이 둘이나 있으니까 확실히 분위기가 살더라고요. 저야 솔로였으니까 나이 외모 상관없이 그저 여자인 사람과 대화만 해도 좋을 시기였던 거죠.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니 어느덧 자정이 되었고 형님이 들어가야겠다며 눈을 찡긋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하지만 형님의 찡긋거림을 이해하기엔 그때의 저는 너무 어리고 눈치도 없고 숫기도 없었네요. 형님과 형수님이 나가고 나서 10분 정도 지난 후에 누님 이제 우리도 슬슬 일어나죠? 눈치 없는 제가 말했어요. 새하얗던 그녀의 두 볼이 술기운 때문인가 살짝 발그레져 있었고 그 모습을 보며 귀엽다고 생각할 때쯤 우리 한 잔만 더 할까? 그녀가 말하자 저는 생각지도 못한 그녀의 제안에 당황스러웠어요. 왜냐고요? 분위기는 좋았지만 저는 주량이 너무 적어 술에 취해서 집에 가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집에서 자고 싶은데라고 하고 싶었던 말을 하지도 못할 정도로 저는 소심했었네요. 누님 어디로 갈까요? 생각과 행동이 다른 나. 형석이 너 잘 아는 곳 있어? 아마도 여기서부터 형수님의 친구인 누님과의 국밥집 사랑이 시작되었던 변곡점이 아닐까 싶네요. 풋풋하고 세상 물정 몰랐던 나는 판이 깔린 것도 모르고 작업하기 좋은 술집 놔두고 국밥집을 택했어요. 그래 마무리는 술국이지. 누님 그럼 요 앞에 국밥에 소주 한잔하고 가시죠? 이 대답에 그녀는 얼마나 기가 찼을까요? 그녀는 짐짓 당황한 듯 보였지만 쿨하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는지 알겠다 하고 저와 같이 국밥집으로 이동을 했어요. 할매 국밥. 상호에서부터 푸근함이 느껴지는 이곳에서 술국 한 그릇 놓고 그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소주를 마셨고 몇 시간 동안 같은 자리에 앉아서 한 잔 두 잔 기울이면서 그녀와 무수한 대화를 나누었네요. 저의 성격이 내가 말하는 것보다는 그냥 묵묵히 들어주는 성격이다 보니 그녀가 편하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였는데 시간은 이미 자정을 훌쩍 넘어버렸고 술병에 술이 줄어드는 구간만큼 우리의 인연은 늘어져만 갔어요.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조금씩 올라가는 치마에 술 마시는 내내 눈길이 가긴 했지만 애써 모른 척했고 그녀는 국밥이랑 소주가 이렇게 잘 어울리는 줄 몰랐다면서 계속해서 홀짝홀짝 술을 마셨어요. 그래, 국밥만 한 게 없긴 하지. 이날 아마 저의 주량을 넘어섰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마 그녀도 마찬가지였던 걸로 기억나네요. 새벽 3시쯤 되었으려나 도저히 졸음을 버틸 수가 없어서 그녀에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 이제 너무 졸려서 집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시고 이제 집에 가요. 꾸벅이며 말을 하자. 그래, 내 동생 얼른 집에 가자. 어느새 저는 그녀의 동생이 되어 있었어요. 누님 집은 어디예요? 이 근처야. 너무나도 졸렸기에 희망적인 대답이긴 했는데 그녀의 희망적인 대답과 달리 그녀는 삼보일배라도 하듯 세 걸음 가고 주저앉고 세 걸음 가고 주저앉고를 반복하더라고요. 꽤 걸어온 것 같은데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누님 얼른 집에 가야죠. 집이 어디예요? 너 눈치도 없고 말이야. 그녀의 눈은 이미 반쯤 풀려 있더라고요.
무슨 눈치요? 얼른 집에 가자고요. 저 피곤해요. 그녀의 원망을 듣고 눈치를 채기엔 제가 눈치가 너무 없었지요. 나 너랑 자고 싶어. 그녀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내 목을 휘어감더니 잠깐의 키스를 했어요. 눈치도 없고 말이야. 누나가 이 정도 말했으면 됐지? 이렇게 해야 눈치채니? 그녀는 툴툴거리더니 내 손을 잡고 근처 모텔로 향했어요. 일반실은 없고 프리미엄만 있다는 모텔 사장의 말에 누님은 카드를 딱 내놓으면서 결제를 했어요. 그 와중에 역시 연상 누님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했네요. 엘리베이터를 잡고 그녀와 저는 서로 어색하게 객실로 올라가 문을 열고 나자 긴장감에 심장이 두근거리는데 그녀가 농염하게 핸드백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같이 씻을래? 그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버렸고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얼떨떨해서 볼을 꼬집어 보고 싶었지만 이내 누나가 하자는 대로 했어요. 이 순간까지 오는 내내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양이었지만 막상 결정적인 순간이 되자 상남자의 본능이 드러나면서 남자의 야성을 그대로 표출하기 시작했네요. 둘은 욕조 안에서 본능이 이끄는 대로 원초적인 몸짓을 연출하며 한참 동안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나서 밖으로 나와 침대에서 앞으로 뒤로 번갈아 가며 또 한 번 야성의 시간을 가지고는 둘 다 기절해버렸네요. 새벽을 넘어 해 뜰 때까지 술 마시고 마지막은 뜨거운 시간으로 마무리했으니 몸이 견뎌낼 재간이 없었던 거죠. 11시에 퇴실콜이 왔지만 도저히 일어날 수 없었기에 대실 연장을 하고 오후까지 자고 일어나서 또 한 번의 격렬한 시간을 가진 후 같이 샤워를 하고 모텔을 나서며 우리는 전화번호를 교환했어요. 이후 저는 그녀와 주말마다 약속을 하고 만나는 사이가 되었고 관광지 찾아다니고 맛집 탐방 다니면서 연인처럼 지냈네요. 저도 솔로고 누나도 솔로였던지라 나이와 상황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놀러 다니면서 주말을 보냈던 거지요. 그런데 누나는 저를 친구들에게 소개시켜주거나 일종의 남자친구처럼 대해주지는 않더라고요. 남친보다는 가까운 동생으로 대하는 분위기였고 심지어 형님과 형수님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삼촌뻘인 형님의 형수님 친구니까 어떻게 보면 이모라고 해도 무방한 나이 차이다 보니 저도 동생으로 지내는 게 편하고 좋긴 했어요. 당시에 누나는 결혼 얘기까지 오가면서 오랫동안 사귀었던 남자친구와 헤어져서 한참 동안 힘들어했었다는 얘기를 형님에게 들었기 때문에 이해했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나를 만나는 건가 하고 생각했었고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에서 번듯한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연인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그렇다고 남친처럼 다가가기도 부담이 돼서 그렇게 동생으로 지내는 게 익숙하고 편하기도 했었네요. 놀이공원에 놀러 가면 쾌활하게 놀다가도 어느 순간이 되면 쓸쓸한 눈빛으로 변하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참 난감하더라고요. 갑자기 옛 남친과 그렇게 신나게 놀던 추억이 떠올랐나 봐요. 남친도 연인도 아닌 저는 누나의 기분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꼭 안아주고 옆에서 가만히 기다려줄 수밖에 없었네요. 그렇게 만나다 보면 어느 순간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되지 못했고 주기적으로 만나서 술 마시고 국밥집에서 마무리 해장하고 모텔로 향하는 에스파트너가 되어버렸네요. 시간이 흐르면서 만남의 횟수가 점점 줄어들더니 어느 순간 만남 자체가 뜸해지고 제가 취업을 해서 바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요 근래 전해 들은 얘기로는 아직도 솔로로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궁금하기도 해서 한번 연락을 해보고 싶긴 하지만 좀 애매하게 연락이 단절이 되었던지라 그냥 추억으로 남길까 아니면 연락을 해서 안부라도 물어볼까 고민을 하고 있네요. 풋내기 시절 그녀에게서 맛보았던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한번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녀가 에스파트너로 좋았던 건지 나도 모르게 좋아하는 감정이 싹 텄던 건지 저 자신도 헷갈리는데 좀 더 고민해봐야겠어요. 저의 풋내기 시절 사랑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일이 생기면 또 한번 글 써볼게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